다른 곳은 몰라도 한국은 절대 안 돼. 얼마나 극악무도한 줄 알아? 한국인들보다는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훨씬 낫다고. 여기 한국은 절대 안 된다며 동료에게 빨개진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여성이 탄 비행기는 한국으로 비상착륙을 하게 되고 여성은 한국의 공항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맙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 듀부아라고 합니다.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인종들을 상대해본 만큼 서비스 면에서는 누구보다 월등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동료들의 동경을 사기도 한답니다. 돌발 상황 대처나 컴플레인 처리는 저희 몫이죠.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컨트롤하기 힘든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물론 승무원으로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지만 한국만큼은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승무원 1년차에 한국인 단체 관광객 50명을 맞닥뜨린 순간부터 시작되었죠. 그들이 탑승한 순간부터 비행기는 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자마자 비행기 통로는 포토존이 됐고 객실은 시끄러운 수다 소리로 가득 찼죠. 서비스의 왕인 저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컴플레인은 당연했고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 때는 더욱 심각했어요. 프랑스 항공사의 기내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30분 동안 계속된 그들의 컴플레인은 솔직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대체 이코노미의 기내식에서 뭘 그렇게 기대하는 걸까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수준을 기대한 걸까요? 게다가 한 번은 비즈니스석에 한국 승객이 와인을 쏟고는 저희에게 화를 내더군요. 자신이 흘려놓고 왜 저희한테 화를 내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비행기가 흔들려서라고 하는데 저희 비행기는 당시 순항 중이었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구두를 던지며 저에게 닦아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파리 16구에서 나고 자란 제가 하인 취급을 당하다니. 샹젤리제 거리의 루이비통 매장에서 3년간 일할 때도 이런 손님은 없었는데 말이죠. 눈물이 날 뻔한 것을 겨우 참고 결국 저는 구두를 닦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국인 커플이 이코노미석 티켓을 가지고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를 요구했죠. 불가능했기에 거절하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를 연달아 외치며 30분 동안 고성방가를 질렀습니다. 결국 수석 승무원까지 나서서 진정시켜야 했죠. 기내 화장실은 또 어땠을까요? 매번 20분씩 차지하고 들어가 화장을 하는 바람에 다른 승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파리 패션위크 런웨이를 걷듯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이라니. 전 세계가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한다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련됨과는 거리가 먼 공공예절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고작 몇 년 사이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해서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수석 승무원이 다가와 저에게 다음 비행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광저우행이라니? 순간 가슴이 뛰었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중국 미술사를 전공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에게 중국은 꿈의 도시였으니까요. 3년 전부터 시작한 중국어 공부, 매일 밤 탐독한 중국 고전 영화들, 그 모든 노력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객 명단을 확인한 순간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0명의 승객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유니폼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최고급 메이크업 브랜드로 완성한 메이크업,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우아한 자태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지만 곧 한국 승객들과의 긴 비행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의 전환을 위해 휴대폰을 열어 틈틈이 저장해둔 광저우 관광 코스를 확인했습니다. 실크로드의 시작점인 베이징 로드, 청나라 시대의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샤먼 올드타운, 황제들의 정원이었다는 위라몬. 마치 루브르 박물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처럼 가슴이 설렜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은 까다로운 한국 승객들만 잘 견디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까다로운 관광객들도 매일 상대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브리핑룸으로 향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점검했습니다. 완벽한 파리지앵다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게 제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들의 나라에서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13시간만 참자. 그리고 내 꿈의 도시 광저우에서 신나게 노는 거야. 에펠탑이 파리의 상징이듯 제 편견도 그만큼이나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무너지는 데에는 예상치 못한 비상착륙이라는 운명의 장난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리고 며칠 뒤 비행이 시작된 지 5시간. 제 예상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의 한국 승객들은 마치 파리의 노천 카페라도 되는 양 시끄럽게 담소를 나누었고 이코노미석에서는 30분마다 호출을 해댔죠. 보르도 와인을 서빙하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난기류는 흔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승무원 여러분은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고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호출을 받고 카트를 고정하려는 순간 비행기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소피,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장님이 비상착륙을 검토하고 계세요. 수석 승무원의 긴장된 목소리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년간 에어프랑스에서 근무하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때 기장의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우측 엔진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착륙을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이라고요?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처럼 격식 있는 타오이안 공항도 있고 완벽한 서비스로 유명한 후쿠오카 공항도 있는데 하필 한국이라니요. 다른 공항은 안 되나요? 저의 당황한 질문에 돌아온 수석 승무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정비시설도 가장 좋고 활주로도 길어서 안전하다는 거였죠. 꿈에 그리던 광저우는 미뤄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의 동요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국 승객들의 반응이 극심했죠. 위험한 거 아니에요?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호텔은요? 다음 항공편 연결은요? 마치 베르사유 궁전의 귀족들처럼 끝없는 요구사항을 쏟아냈습니다. 정비에 최소 24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항공사에서 호텔을 제공해드리며 수석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이어졌지만 제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이라고요? 파리의 최고급 호텔에서도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약해둔 광저우의 호텔도, 맛집도, 미술관도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인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죠. 괜찮아. 그냥 호텔에만 있으면 돼. 룸서비스 시키고 중국 다큐멘터리나 보면서 저는 착륙 준비를 하면서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맘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마리 애니 위로의 눈빛을 보냈지만 파리의 우아한 카페에서 보내야 할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죠. 승객 하차를 돕는 동안에도 한국 승객들의 요구사항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호텔 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다음 항공편 보상을 요구하고 프랑스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24시간이라니 이걸 어떻게 버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이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될 줄은요. 에펠탑의 화려함만을 찾던 제가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급하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 본 인천공항의 시설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아니, 솔직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공항보다도 훨씬 좋아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곧장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이런 생각을 쫓아냈습니다. 이건 그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뿐일 테니까요. 그렇게 공항을 나서서 저는 호텔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호텔행 버스에 몸을 실은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극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비상착륙과 스트레스 때문이었겠죠. 파리의 개선문부터 시작해 끝없이 이어지는 네온사인들이 한데 뒤섞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 괜찮아요? 옆자리의 마리 애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하려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마치 뱃멀미를 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구토감이 올라왔죠. 고속도로 한복판이라 차를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기사님,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마리 애니 앞좌석으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항 의료센터가 가장 가깝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데다 외국인 진료도 가능해요. 그렇게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은 계속해서 뒤틀렸고 머리는 종소리처럼 울렸죠. 의료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누군가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과 함께 들려온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토 발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혹여나 파리 사람일까 하는 기대감에 저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3년간 유학했어요. 하필 한국인이라니.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증상을 설명했는데 민재는 놀라운 속도로 의료진을 호출했고 그의 프랑스어는 마치 파리 태생의 네이티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성 위염과 편두통이네요.
의사의 진찰이 끝나고 링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증상이면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민재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갈 때까지 그냥 호텔에서 버티면 될 일이었죠. 강남에 프랑스어를 하는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 있어요. 제가 동행해드릴 수 있는데 거절하려다 갑자기 찾아온 두통에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택시 기사는 프랑스어로 된 내비게이션을 사용했고 실내는 파리의 고급 택시만큼이나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세련된 건물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마치 파리의 라데팡스 지구를 보는 것 같았죠. 저기가 한강입니다. 민재의 설명에 고개를 돌렸는데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센 강변의 야경도 이렇게까지 아름답진 않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밤중인데도 파리의 대학병원보다 더 현대적인 시설에서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신속했죠. 파리에서도 이런 병원은 본 적 없어요. 무심코 내뱉은 말에 민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타러 가는 동안 민재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치 파리의 최고급 티하우스에서 마시는 것처럼 향긋했죠. 약국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놀란 것은 한밤중인데도 거리가 활기찼다는 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카페에는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여자 혼자 이렇게 늦게 다녀도 괜찮은가요? 제 질문에 민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파리의 밤거리보다 훨씬 안전하죠. 심지어 이후 들른 편의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치 작은 식료품점 같은 규모의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심지어 24시간 동안 영업을 한다니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와인 선택권도 파리의 작은 와인샵 못지않았어요. 내일도 괜찮으시다면 서울의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평소였다면 단호히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어쩌면 서울의 야경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발견한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좋아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도 놀랐습니다. 민재는 저희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죠. 이후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민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프랑스에는 문화가 있다면 한국에는 정이 있어요. 처음엔 시끄럽고 정신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하늘과는 다른, 하지만 분명 그만큼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상하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그리고 민재의 마지막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문화와 정, 세련됨과 따뜻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어제와는 또 달랐어요. 파리의 아침이 여유로움으로 시작된다면 서울의 아침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로비에 내려갔는데 민재는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파리의 부티크에서 볼 법한 세련된 캐주얼 차림이었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나와줘서 고마워요. 오늘 하루 서울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나선 첫 목적지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파리의 센 강변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면 한강변은 현대적인 세련미로 가득했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 요가를 하는 시민들, 마치 도시 한복판의 작은 낙원 같았습니다. 파리지앵들은 카페에서 와인을 즐기지만 서울 사람들은 한강에서 치맥을 즐깁니다. 치맥이요? 치킨과 맥주의 합성어예요. 한국의 새로운 문화죠. 치킨과 맥주라니.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와인 페어링을 즐기던 제가 패스트푸드와 맥주를 마신다니요. 하지만 민재가 권유한 첫 한 입에 제 편견의 두 번째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맛은 파리에서 상상도 못했어요. 바삭한 튀김옷과 부드러운 속살의 완벽한 조화, 특제 소스의 신비로운 맛. 와인 전문가인 제가 맥주를 들이키게 만드는 마법 같은 경험이었죠.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 하나로 음식이 강변까지 배달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파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해가 저물자 민재가 지하철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철에 들어서는 순간 세 번째 편견이 무너졌어요. 파리 메트로의 지저분함과 불편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거든요.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아요? 서울의 지하철에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후 동대문에 도착하자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낮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쇼핑몰마다 최신 트렌드의 옷들이 가득했고 가격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이었죠. 파리의 빈티지 숍들이 무색해질 만큼 다양한 스타일과 퀄리티. 게다가 다음날 아침 호텔 배송 서비스라니. 이제 진짜 서울의 맛을 보여드릴게요. 자정이 넘어 도착한 종로의 고깃집. 프랑스라면 이런 시간에 문을 여는 식당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동안 테이블은 온갖 반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갈하진 않았지만 그 풍성함은 미슐랭의 코스 요리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쌈을 싸서 드셔보세요. 한 입에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맛. 네 번째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희는 24시간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파리의 어떤 파티세리도 이 시간엔 문을 열지 않는데 이곳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죠. 디저트의 퀄리티는 파리의 명성 높은 디저트 샵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 편의점이었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우리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와인부터 도시락, 생필품까지, 심지어 취식 공간까지 있다니 파리의 야간 상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품질과 다양성이었죠. 여성 혼자 이렇게 늦게 돌아다녀도 정말 괜찮은가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CCTV도 많고 긴급벨도 있어서 여성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죠. 해가 뜨기 직전 다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며 보는 일출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파리의 에펠탑 전망대에서 본 어떤 풍경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한국이 맞나요? 목이 메어 겨우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늘 이랬어요. 다만 세상이 이제서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던 그들의 에너지가 실은 도시를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력이었다는 것을. 무질서해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자유로움이라는 이름의 질서였다는 것을. 민재씨, 솔직히 말할게요. 전 한국이 싫었어요. 시끄럽고 무례하고 세련되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아직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무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알고 싶어졌죠. 한강의 활기찬 밤, 골목골목의 숨은 맛집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열정, 새벽 하늘을 물들이는 붉은 태양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민재씨, 혹시 한국에서 일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이 도시의 포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해가 떠오르는 한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파리지행의 오만함을 버리고 서울의 열정을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다 되어 호텔룸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비행기 수리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기쁨보다는 실망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소피, 정비가 완료됐어요. 3시간 후 출발입니다. 수석 승무원의 목소리가 마치 파리의 겨울비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재와의 마지막 만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이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무질서하게만 보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생기 넘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비행기에 오르며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중국이잖아요. 소르본 대학에서 중국 미술사를 전공하고 3년간 중국어를 공부하며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설렘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실망은 지하철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깔끔한 전철은 온데간데였고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탑승했어요.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던 서울 시민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게다가 차량 내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견디기 힘든 악취까지. 호텔로 가는 택시에서는 두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미터기를 켜지 않았고 정상가의 3배를 요구했어요. 파리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노골적인 바가지 요금이었죠. 서울에서 경험한 친절한 택시 기사님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샹그릴라 호텔 체크인에서도 실망은 계속됐어요. 리셉션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영어로 된 설명 한마디 없이 키만 건넸습니다. 서울 호텔의 직원들이 보여준 따뜻한 미소와 섬세한 서비스가 떠올랐죠. 룸서비스는 더욱 최악이었어요. 3번을 시도해서야 겨우 연결됐고 주문한 음식이 오기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음식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서울에서 경험한 24시간 딜리버리 서비스가 새삼 그리워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베이징로의 야시장으로 향했지만 그곳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상인들은 팔을 잡아 끌며 강매를 시도했고 바닥은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 떠올랐어요. 정돈된 동선, 깔끔한 상품 진열, 친절한 상인들. 길거리 음식점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서울의 포장마차에서 보았던 위생장갑,
마스크, 깔끔한 조리도구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조리하는 사람이 돈을 만지고 바로 음식을 만지는 걸 보고는 충격을 받았죠. 심지어 그 손으로 코도 풀더군요. 결국 입맛이 떨어져 저는 아무것도 사지 못했습니다. 이후 방문한 문화유적지는 더 큰 실망이었습니다. 역사적 건물들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관광객들은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렸어요. 경복궁의 웅장하고 깔끔한 모습, 정돈된 관람 동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자 거리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서울에서는 새벽 3시에도 편하게 걸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저녁 8시만 되어도 무서웠습니다. CCTV도 없고 늦은 시간에 편의점도 찾기 힘들었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광저우의 밤거리가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3년간 공부하고 동경했던 이곳이 왜 이렇게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민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는 정말 특별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파리행 직항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동경하던 것이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고 편견을 가졌던 것에서 뜻밖의 감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가야겠어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광저우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과 서울에서의 예상치 못한 감동. 이 모든 것을 안고 이제는 제 도시, 파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저는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 같았어요. 편견 없이 그리고 더 열린 마음으로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우연히 발견한 대한항공 채용 공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소피야, 너 미쳤니? 동료 소피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난 결심했어. 서울에서 보낸 그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거든. 그렇게 저는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쓰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하나씩 익혀갔죠.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원으로 달려갔고 주말에는 파리의 한인마을에서 한국 문화를 접했습니다. 놀라워요. 한국어 선생님이 제 숙제를 보시면서 감탄하셨어요. 밤새 연습한 한글이 노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민재와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재는 제가 모르는 한국 문화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시험 보는 날이죠? 화이팅! 시험장으로 향하는 아침, 민재가 보낸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시험장으로 들어섰어요. 3개월이 지나고 마침내 대한항공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에어프랑스 동료들은 여전히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섰을 때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닌 지상직 직원으로서였죠. 첫 출근 날 민재가 꽃다발을 들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해요, 소피아. 이제 진짜 동료가 되었네요. 주말마다 서울의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이태원의 다문화 거리, 홍대의 젊은 예술가들, 북촌의 전통 한옥. 매번 새로운 감동이었습니다. SNS에 한국 생활을 프랑스어와 영어로 공유하기 시작했더니 팔로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제 경험담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죠. 소피아, 우리 부서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로 지원해보는 게 어때요? 상사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가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날에 비상착륙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요? 공항의 수많은 여행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경유지겠지만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착오는 한국행 비상착륙이었어요. 신입사원 교육에서 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설렘을 발견할 때면 제가 선택한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제 서울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아메리카노, 점심시간에 즐기는 칼국수, 퇴근 후 들르는 치맥까지 이 모든 일상이 제게는 특별한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소피아, 이번 주말엔 에어프랑스 근무하는 옛날 동료들 만나러 가요. 샤를드골에 도착하면 제가 공항 투어 한번 시켜달라고 했거든요. 어느 날 민재가 건넨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고향 파리가 그저 그리운 추억의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밤늦게 퇴근해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거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새벽에도 따뜻한 국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상의 편리함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와 효율성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파리에서는 하나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회의와 결제가 필요했지만 여기서는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바로 실행으로 이어지죠. 제가 제안한 외국인 승객 응대 매뉴얼도 한 달 만에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직장 문화도 마음에 듭니다. 수직적일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아이디어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예요. 회식 문화도 변했더군요. 무조건 술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맛집 탐방이나 문화생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졌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이제 제게 단순한 속도가 아닌 더 나은 것을 향한 열정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노선이 새로 생기고 택지가 개발되고 새로운 기술이 일상에 적용되는 속도는 여전히 신기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 문화가 제 인생도 변화시켰나 봅니다. 제 책상 한켠에는 그날의 비상착륙 공지가 적힌 종이가 액자에 담겨 있어요. 그 옆으로 첫 월급으로 산 한글 서예 작품이 걸려 있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문구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생각합니다. 편견 없이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마치 제가 그날 우연히 서울에 착륙한 것처럼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신입 직원 교육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희망을 발견할 때면 그날의 비상착륙이 정말 운명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 운명을 계속해서 따라가려 해요. 이곳 한국을 더 널리 알리고 나중에는 프랑스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랍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끔 웃음이 나고는 해요. 여러분도 만약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꼭 마주해보기를 바랍니다. 마치 저의 비상착륙처럼 말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저처럼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언어학과 교수가 한국이 자신을 고아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한국의 치부를 드러낼 것이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가게 된 태국의 강연에서 모에 홀린 것 마냥 한국을 찬양하는 태국인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국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 때문에 이 교수는 한국이 갈 때까지 간 것 같다고 하며 울부짖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교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화이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제 소개를 들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예일대 출신 언어학자이자 중국어와 한자 연구의 권위자니까요. 하지만 저를 잘 아는 동료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곤 해요. 도대체 마이클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하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한때 한국 문화를 맹렬히 비판하고 한글을 폄하하던 제가 이제는 180도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정말로 태국에서 돌아온 후 한 번도 한글 비판 논문을 쓰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고요. 네, 사실입니다. 방콕에서의 그 한 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나요? 하버드에 한국어학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는 게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해요. 15년 동안 제 마음속에 쌓아온 벽이 무너지는 걸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어떻게 영어 교사였던 제가 한자 연구에 빠져들었는지, 왜 그토록 한국을 부정했는지, 그리고 방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년 이맘때면 서울에서의 봄날이 생각나요. 제가 10살 때였을까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날이 꼭 떠오르곤 합니다. 마이클, 이제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거야. 그때 아버지는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당시 예일대 언어학과 교수였던 아버지는 한국의 교육열에 매료되어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교수직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저는 자연스럽게 두 개의 언어 사이를 오가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골목에서는 한국어를 쓰며 양쪽 문화를 모두 흡수했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언어 교육에 쏟으셨고 수준이 높은 교육을 한다고 강남 어머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원에서 아버지는 언어학자로서의 전문성을, 어머니는 따뜻한 환대를 담당하셨죠. 특히 어머니표 수제 쿠키는 학원이 열었다 하면 10분 만에 없어질 정도로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또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자주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아버지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며 이곳에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자주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타워 전망대에서 비행기를 볼 때마다 나도 크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공부할 거야 라고 다짐했었네요. 그러나 1997년 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제 나라가 부도날 것이라면서 소리쳤고 그때의 한국의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IMF가 터져버린 것이었어요.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수백 명이던 수강생이 50명 아래로 떨어졌죠. 월세와 강사 월급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박진호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이웃집에 사는 남자였는데 아버지에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자꾸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화이트 선생님,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예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때가 투자할 때라고들 하잖아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그는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강남의 유명 증권사 이사라며 명함을 내밀었고 여러 번 식사를 하며 신뢰를 쌓았죠. 투자 설명회에 데려간 빌딩들은 실제로 존재했고 계약서도 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검토했다고 하셨어요. 이건 부동산 공동 투자예요. 6개월 후면 원금은 물론 40% 수익까지 보장됩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이었던 부모님은 결국 학원 운영 자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모두 투자하셨습니다. 2억 3천만 원.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약속된 6개월 후 박진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제시한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투자 설명회 때 보여준 빌딩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기였어요. 그는 IMF 시기에 전국을 돌며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조직적 사기단의 일원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진실을 알게 되고 나서 주저하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것도 힘들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나 봅니다. 결국 그해 가을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죠. 그렇게 밤마다 훌쩍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잊히질 않아요. 우울증이 깊어지셨고 결국 아버지를 따라가셨습니다. 저는 20살의 나이에 고아가 됐죠. 한국에서의 달콤했던 추억은 모두 쓴맛으로 변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채 전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제 우수함을 발견한 후원재단에서 후원을 받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버드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영어와 한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했습니다. 이제는 하버드 동아시아 언어학과 교수가 됐지만 한국어 강의만큼은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 아프니까요. 마이클 교수님, 태국 출라롱콘 대학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강연을 할 것이냐고 묻는 동료의 질문에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스케줄이 정말 바빴지만 왜인지 모르게 태국 강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근 동남아시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비판하고 대신 영어, 한자 중심의 언어 교육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서랍에서 꺼낸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산타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 이제는 가슴 한켠에 아픈 기억으로만 남았네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걸요. 그렇게 수완나품 공항에 내리자마자 당황스러웠습니다. 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안내판을 기대했는데 거기엔 태국어, 영어, 그리고 한글이 나란히 써있더군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한글이 보였습니다. 면세점의 절반 이상이 한국 화장품 브랜드였고 태국인 직원들은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 어설픈 발음이 귀에 거슬렸어요. 마치 15년 전 우리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던 한국 학생들처럼 순간 가슴 한켠이 저며오듯 아팠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 수파폰 씨가 절 맞이했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서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것도 한국 드라마인가요? 네, 구름이 피워낸 꽃이에요. 요즘 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죠. 교수님도 한번 관심 없습니다. 차갑게 잘라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출라롱콘 대학 학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거든요. 화이트 교수님, 죄송하지만 강연 주제를 좀 수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제2외국어로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선택했거든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준비한 강의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한국어가 더 필요해요.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이 많아서 전화를 끊고 미니바에서 위스키를 꺼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한국의 현실을 모르고 그것들을 좋아해주는 태국인들을 보며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상이라고, 다 허상이라고. 그때 창밖을 내다보니 대형 전광판에서 한국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젊은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서랍에서 부모님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그들이 바꿔놓은 세상을. 손이 떨려왔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검색창을 열었어요. 한류의 문제점, K 문화의 맹목적 추종, 한국 문화 제국주의. 하지만 검색 결과들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객관적인 연구 자료들, 경제적 파급 효과, 문화 교류의 긍정적 측면, 죄다 좋은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이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 것 같아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한국 노래를 듣고 있자니 불현듯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호떡을 건네시던 할머니, 문방구 아저씨, 반찬가게 아주머니. 하지만 곧 그 따뜻한 기억은 박진호의 얼굴로 대체되었죠.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일 강의에서는 반드시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켠이 계속 불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연을 위해 학교로 향했습니다. 출라롱콘 대학 강당은 제 예상과 달리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자 교육의 우수성과 체계성을 설파하는 것이었지만 학생들의 눈빛을 보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오늘 강의는 그렇게 말을 시작하려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대부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서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겨우 감정을 눌렀습니다. No, 오늘의 주제는 동아시아 언어 교육에서 한자의 중요성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넘기며 준비한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뒷줄에서는 하품하는 소리도 들렸고 몇몇은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한자는 동아시아의 문화유산이며 그때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어요. 저희 회사는 한국 기업인데 실제로 한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글로 된 문서 작업이 더 많은데 왜 굳이 한자를 배워야 하나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준비한 답변들이 모두 허상처럼 느껴졌죠. 강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쓰라고 배정받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질문지가 쌓여 있었죠. 한글은 왜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나요? 세종대왕은 어떤 생각으로 한글을 창제했나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득 15년 전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이클, 언어학자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선입견은 가장 큰 적이지. 손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한글의 제자 원리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한글의 과학성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 단순하면서도 조직적인 체계. 중얼거리며 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하지만 금세 박진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저었지만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정말 한 문화 전체를 부정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때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창가로 다가가 보니 캠퍼스를 걸어가는 한국 유학생들이 보였습니다. 태국 학생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어쩐지 제가 기억하는 한국인들의 모습과는 달라 보였죠. 책상으로 돌아와 내일 강의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자 교육의 우수성을 강조한 슬라이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대로 가도 될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창문 너머로 방콕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그 하늘과 똑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밤새 한글 연구 자료를 들여다본 탓이겠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교수님,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노크 소리와 함께 수파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시락 통이 들려 있었죠.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건데 혹시 드셔보실래요? 한국 유학생들이 만든 김밥이에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15년 전 어머니가 학원생들을 위해 쿠키를 구우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사양하겠습니다. 차갑게 대답했지만 수파폰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교수님, 어제 강의, 사실 학생들이 많이 실망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뭘 기대했다는 겁니까? 내가 한국 문화를 찬양하길 바랐나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파폰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요, 다만 교수님의 객관적인 시각을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버드에 저명한 언어학자로서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이라. 과연 내가 객관적이었던가? 이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학생의 에세이가 띄워져 있었어요. 나는 왜 한국어를 배우는가? 제목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에요. 문자를 몰랐던 민중들에게 세종대왕이 쉬운 문자인 한글을 선물했다는 사실, 그것은 교육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손이 떨려왔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의 평등,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글을 처음 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실용성에 매료되어 있어요. 특히 컴퓨터 자판 입력의 용이성은 놀랍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밤새 찾아본 한글의 제자 원리와 관련된 논문들.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 문자 체계의 과학성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순간 한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책상 위에 김밥 도시락이 눈에 들어왔어요. 망설이다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물자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지만 눈가가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문득 저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제가 도서관에서 마주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문자학적 가치, 컴퓨터 언어와의 호환성까지 언어학자로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말도 안 돼. 한글의 자음 체계를 분석한 논문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각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일 줄은 몰랐어요. 교수님, 이것도 한번 보세요. 수파폰 씨가 건넨 것은 최근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보고서였습니다. 세계 문자 체계의 현대적 활용성 연구. 한글은 최상위 등급을 받았더군요. 하지만 이건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강조하던 한자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문득 어제 학생이 했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실제 업무에서 한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왜 배워야 하나요? 그때 도서관 창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수파폰 씨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한국인 유학생이 쓰러졌대요.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과로 때문인 것 같아요.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칫했습니다. 한국 학생이라니.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교수님, 수파폰 씨의 눈빛에 이끌려 결국 보건실로 향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를 했나 봐요. 보건실 침대에 누운 학생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김민수, 어제 제 강의에서 졸았던 바로 그 학생이었죠. 왜 이렇게 무리를 한 거죠? 네, 수업 들으랴, 아르바이트 하랴. 요즘 한국에서 부모님께 송금이 잘 안 돼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그냥 일시적인 해외 송금 제한이에요. IMF 때처럼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IMF 때처럼. 그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너 IMF를 알아? 네? 아, 저희 아버지가 그때 회사를 다 날리셨대요. 사기를 당하셨다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다시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포장마차부터. 이제는 작은 식당도 하시고. 그때의 일을 교훈 삼아 더 열심히 사신다고.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갔어요. 절망에 빠진 아버지, 한국을 원망하던 어머니,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저의 모습. 저기, 교수님,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꿈이 있거든요. 나중에 국제학교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한국어랑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처럼요. 교수님처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 정말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그날 밤 그렇게 머리가 지끈거리는 상태로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기 비친 제 모습은 마치 15년 전에 멈춰버린 것만 같았어요. 분노와 원망 속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로. 그러다가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마이클, 넌 아직도 거기 있구나. 꿈속의 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절 바라보셨습니다. 어디가 거기일까요? 15년 전 그날의 멈춰버린 시간 속일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제 민수를 만난 후 잠들기 전까지 찾아봤던 자료들이 화면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IMF 시기 다단계 사기 조직 검거, 박진호 등 일당 20년형 선고, 피해자 대부분이 중산층, 전국 피해액 800억 추정. 그 순간 스크롤을 내리다 걸린 기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거된 일당 중 상당수가 한국인 피해자를 노린 것은 물론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들도 노렸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었던 거야. 기사를 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사진 한 장.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0살에 제가 남산타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네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였을까요? 비록 비극은 있었지만 한국에서 지낸 그 몇 년이 행복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었죠. 좋은 추억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방콕의 새벽 하늘은 서울의 그것과 똑같았어요. 문득 서랍에 있는 다른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보편성 연구, 세계 문자 체계의 현대적 가치 평가, 한자권에서 한글의 성공적 정착 사례,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자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이 연구 결과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하버드 동료 교수의 메시지였어요. 마이클, 태국에서의 강의는 어떠신가요?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잘 전달하고 계시나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제 고집스러운 편견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그동안의 분노가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산책을 하려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수퍼폰 씨와 마주쳤습니다. 교수님, 4시가 다 되어가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학생 때문에 걱정되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퍼폰 씨는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실은 민수 씨가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대요. 그녀가 건넨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1998년 2월 IMF 시기에 쓰여진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봄은 다시 올 것이다. 제목을 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읽고 계셨던 신문이었거든요. 민수 씨 아버님이 평생 간직하고 계셨대요. 힘들 때마다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으셨다고.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다시 찾아온다는 걸. 다만 전 그동안 문을 닫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그렇게 저는 아침 강의가 시작되기 전 강단에 홀로 서서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동아시아 언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영어, 한자 기반 교육과정. 이 주제는 제 평생의 신념이나 다름없었죠.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고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의 근간이니까요.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수퍼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몇 분 더 참석하신다고 하네요. 좋죠? 제 이론을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조금 불안했어요. 그렇게 강의실이 하나 둘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 현지 교육 관계자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말을 시작하려는데 문득 낯선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참석자들 대부분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는데 한글이었습니다. 순간 15년 전 기억이 스쳤어요. 우리 학원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한글로 필기하던 모습.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효율성이란 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오는 거야. 마이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에요. 영어는 이미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았고 한자는 수천 년간 동아시아에 발표를 이어갔지만 청중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특히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마침내 한 인사 담당자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론적으로는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회사만 해도 한국 본사와의 소통이 전부 한글로 이루어져요. 이메일, 보고서, 화상회의까지. 다른 담당자도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갖는 장점이 순간 목구멍이 막히는 듯 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자의 문화적 가치와 말꼬리가 자꾸 흐려졌어요. 청중석에서는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노트북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텅 빈 강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참석자들이 남긴 피드백 용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적 접근,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 결여,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창밖으로 방콕의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쩐지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아버지,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버드 동료 교수였어요. 마이클, 강의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글쎄, 난 확신했던 게 흔들리고 있어. 책상 위에 쌓인 피드백 용지들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디지털 환경이란 단어가요. 교수님, 수퍼폰 씨가 저녁 식사를 들고 왔습니다. 아직도 정리 중이세요? 대답 대신 한숨만 나왔어요. 오늘 강의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제 이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시간이었죠. 저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수파폰 씨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현지 대기업의 업무용 메신저 화면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우리 회사가 실제로 쓰는 커뮤니케이션 툴이에요. 보세요. 영어는 공식 지시사항에만 쓰이고 한자는 전문 용어 정도. 그런데 실무자들끼리는 대부분 말끝을 흐렸지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의 90% 이상이 한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제 이론이 틀렸다고요? 날카롭게 말했지만 수파폰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건 제가 정리한 통계인데 그녀가 보여준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태국 내 주요 기업들의 언어 사용 현황이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자는 통계에도 없었어요. 기타에 포함된 정도. 실제로 한자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중국과 거래할 때 빼고는. 수파폰 씨의 말이 계속됐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15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어.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자료를 찾는 손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어요.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궁금해졌다고 할까요? 이런 게 있었다니. 키보드 입력 속도 비교 연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이 가진 장점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 뭔가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은 제 이론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수업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옛날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우리 영어학원의 교재였어요. 이게 왜 여기에? 첫 페이지를 넘기자 아버지의 메모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필기 습관 분석, 한글로 영어 발음을 적는 경향이 강함, 이를 활용한 교수법 개발 필요? 순간 머리가 울렸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한글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교수님, 민수가 강의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저 어제 말씀하신 자료 가져왔어요. 뭔데? 제가 현재 일하는 회사의 업무 보고서예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버전을 비교해 볼 수 있게. 자료를 펼쳐보니 같은 내용이 3가지 언어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영어 버전은 공식적이고 딱딱했고 중국어 버전은 한자어가 가득했죠. 그런데 한글 버전은 묘하게 달랐습니다. 문득 우리 학원이 떠올랐어요. 학생들이 교재 여백에 빼곡히 한글로 필기를 하던 모습. 그때는 그게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교수님, 왜 그렇게 한자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정말로 한자가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한국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치듯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캠퍼스를 걷는데 곳곳에서 한글이 보였어요. 학생들의 노트북 화면에서, 휴대폰 메시지에서, 심지어 도서관 안내판에서도.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학생이 벤치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자막 없이도 내용을 이해하는 듯했죠. 네, 이제 한국어가 더 편해요. 영어보다도.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쓰러지시기 직전 아버지가 하신 말씀. 마이클, 우리가 가르친 건 단순히 언어가 아니었어.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친 거야. 어쩌면 제가 한자에 집착했던 건 도망치기 위해서였을까요? 분노를 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캠퍼스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 사이로 한국어와 태국어, 영어가 뒤섞인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상인데 왜 전 그동안 이걸 거부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이 다음 날은 휴강을 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저는 말없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태국에 오기 전 하버드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한자 연구는 훌륭해요. 하지만 가끔 느끼는 게 뭔가 도망치는 것 같달까? 그때는 화를 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말이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 민수가 가져다준 업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개의 언어로 쓰인 같은 내용.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영어 버전은 격식 있고 전문적이었지만 딱딱했고 한자로 쓰인 부분은 고전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데 한글로 쓰인 부분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도 이걸 보셨던 걸까? 문득 아버지의 메모가 떠올랐어요. 학생들의 필기 습관 분석, 한글의 특성을 활용한 교수법.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강의 스케줄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죠.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어젯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이트 어학원 1997년 여름 캠프라고 쓰인 전단지. 민수의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제자였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전단지 구석에 적힌 아버지의 메모는 분명했습니다. 영어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진정 가르쳐야 할 것은 나머지는 찢어져서 읽을 수 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가 있습니다. 강단에 선 저를 학생들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한 태도가 아니었으니까요. 칠판에 천천히 썼습니다. 언어의 진정한 의미. 15년 전 제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이번엔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는 도구일 뿐이다. 그 뒷부분이 뭐였을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진정 가르쳐야 할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게 아버지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PPT를 켰습니다. 더 이상 영어, 한자 교육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대신 실제 기업들의 언어 사용 현황과 강문자 체계의 특성,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죠. 제가 그동안 고집했던 이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어쩌면 도망이었을지도 모르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영어는 세계 공용어로서 중요합니다. 한자는 동양 문화의 뿌리이고요. 하지만 말을 이으려는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그 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떳떳하게 한글이란 단어를 말했어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말이죠.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수파폰 씨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처음으로 진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창밖으로 방콕의 햇살이 비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봄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도 그 전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찢어진 구석을 가만히 매만졌어요. 아버지,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방콕에서의 마지막 날, 짐을 정리하다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한 달이었어요. 교수님, 공항까지 태워다 드릴 차가 도착했어요. 수파폰 씨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요. 짐은 다 됐네요. 제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논문 한 편에 머물렀어요. 디지털 시대의 언어 교육, 영어, 한자, 한글의 공존. 하버드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전면 수정하는 거죠. 더 이상 한 가지 언어나 문자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각각의 가치와 특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민수 씨가 배웅 나왔어요. 로비에서 만난 민수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드리려고요. 그가 건넨 건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1997년 여름 캠프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제 아버지와 어린 민수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죠. 찾느라 고생 좀 했어요. 아버지 앨범에서. 목이 메어왔지만 이번엔 슬픔 때문은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방콕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수완나품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그 전단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영어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진정 가르쳐야 할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아버지,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항 로비로 들어서는데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 어린 눈빛이 15년 전 우리 학원 학생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 아이들처럼 저 또한 한국어를 열정적으로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샘솟았어요. 그렇게 저는 길다면 길었던 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 창가에 앉아 지난 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방콕에서의 한 달이 제게 남긴 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해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민수의 아버지는 IMF의 상처를 딛고 작은 포장마차에서 다시 시작했고 수많은 한국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이겨냈죠. 편견이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매달렸던 한자는 도피처였을 뿐이에요. 한글을 부정한 것도 영어만을 고집한 것도 모두 상처받은 마음이 만든 방어벽이었죠. 무엇보다 언어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이고 역사이며 사람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가 시대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한 결과였죠. 이제는 압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편견이라는 벽 뒤에 숨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던 거예요. 저는 하버드의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버드 안에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 수업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근거를 확실하게 증명해내야겠지만 저는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한국어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어쩌면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그 가르침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어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하버드 한국어학과의 첫 학기가 시작되는 오늘, 저는 단순한 언어 교수가 아닌 이해와 소통의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봄은 누구에게나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다만 그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어떠한 계기로 한국을 멀리하게 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제 사연을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